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대단원 5 중에서도 소단원 4, 외람과 호란의 발발과 극복 단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년 등교 수업이 많아지면서 사실 내용 설명하고 교과서 확인까지 다 했는데요. 5단원을 모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5-4 단원까지 모두 찍어 올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요. 나중에 기말 평가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선 전기, 그러니까 조선이 성립돼서 초기에 통치 질서를 어떻게 확립해 나갔는지, 그리고 조선을 이끌어가는 지배계층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정치 구조 뭐 이런 거에 대해 배웠어요. 그런데 이런 조선이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임진년에 일본이 쳐들어온 전쟁, 1592년 임진왜란으로 피해 당사자인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즉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켰을까요? 또 조선은 왜 전쟁에 대비하지 못했을까요? 그렇다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각 나라의 상황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 봅시다. 당시 일본은요, 100년간 전쟁기, 즉 전국시대가 이어지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통일됩니다. 반면 조선은요, 1392년 조선 건국 이후에 200년간 평화기가 지속되었죠. 그러다가 15세기를 지나 16세기에 조선 지배계층인 양반사회가 사화를 거쳐서 붕당을 형성하는 등의 분열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정이 혼란해지니까 행정체계, 조세제도, 군역제도 등이 문란해지면서 국방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요, 당시 북방민족이었던 여진족이 성장하고 있었고 본토의 명나라는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을 정벌하러 가는 길을 빌려달라라는 정명가도를 구실로 조선을 침략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한 것이죠. 그렇게 쳐들어온 일본은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옵니다. 부산의 왜군이 상륙하는 그림입니다. 당시 왜군은요, 신무기인 조총을 사용하면서 빠르게 육지로 진격했고요. 부산과 동래가 함락되고 충주에서 신립이 이끄는 부대가 대패를 합니다. 그해 수도 함양이 바로 점령당하고요. 이때 경복궁도 불탑니다. 당시 임금님이었던 선조는 한양 점령 전에 의주까지 피난하였습니다. 이후 왜군은 함경도와 평양 일대까지도 진격합니다. 파죽지세로 몰고 올라와요. 이렇게 하지만 육지에서와 달리 바다에서는 조선의 수군이 있었죠. 바로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사실 일본의 1차 부대는 육지로 빠르게 진격하고요. 뒤이어서 2차 부대는 바다로 진격해서 전라도 곡창지대를 통해 식량을 약탈해가지고 무기와 식량을 보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이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일본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은요, 옥포회전을 시작으로 연전 연승을 거두면서 활약했고요. 특히 한산도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전투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조선과 일본의 배 구조의 특징을 잘 활용해서 섬이 많은 남해안의 지형을 이용한 전투였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선의 배는 판옥선이라고 해서 바닥이 넓어 방향선의 능력이 우수했어요. 또 화포를 설치하면 공격할 수 있는 선체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조선의 판옥선을 개량해서 만든 배가 거북선이겠죠. 반면에 일본의 배는 안택선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닥이 좁아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방향선의 능력이 낮은 이런 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선과 일본의 배 구조 특징을 잘 활용해서 섬이 많은 남해안의 지형을 이용한 전투가 바로 한산도 대첩입니다. 학이 날개를 펼친 모양의 학익짓으로 큰 승리를 거두죠. 또한 육지에서는요, 지역 농민들이 의병을 결성해서 왜군에 대항했는데요. 의병, 말 그대로 의로운 병사예요. 즉 정규군이 아니고요. 그 지역 일반 백성들이에요. 의병이 전국에서 일어납니다. 이들은 향토지를 이용해서 왜군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특히 붉은 옷을 입은 곽재우가 활약했는데요. 일본군들이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을 특히 조심하라 라고 할 정도로 큰 활약을 펼쳤다고 합니다. 붉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홍의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홍의 장군이 아니고요. 홍의 장군입니다. 또한 유교 국가에서 천대받던 승려들이 승군을 조작하여서 항전하는 등의 활약을 펼칩니다. 또 이때 명나라가 조선에 지원군을 파견하거든요. 이렇게 초반에 일본에게 밀리며 고전했던 조선은 점차 전율을 정비하면서 일본에 대항합니다.
아까 말했던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과 함께 권율 장군의 이 행주 대첩, 또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은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꼽힙니다. 이 한산도 대첩, 행주 대첩, 진주 대첩. 이게 임진왜란 3대 대첩이고요. 진주 대첩에서 김시민 장군이 전사하고 진주성이 함락되거든요. 그때 외장과 함께 강에 몸을 던진 논개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수군뿐만 아니라 의병, 승병, 일반 백성들의 활약으로 일본이 주춤한 사이에 명의 지원군이 도착하자 전세가 불리해진 왜군은 휴전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일본 측의 무리한 요구로 휴전 협상은 실패로 끝나죠. 결과 일본은 다시 조선을 재침략합니다. 정유재란이 일어난 건데요. 하지만 이 시기 조선은 군제를 개편하고요. 무기를 보강하고 성곽을 강화하면서 군대를 재정비했죠. 직업군인이었던 훈련도감도 이때 창설됩니다. 이렇게 전세가 불리해진 왜군은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퇴각을 결정하고 노량해전을 끝으로 전쟁이 완전히 끝이 납니다. 나라의 큰 별이었던 우리 이순신 장군 적의 탄환에 맞고 끝까지 싸우다 돌아가셨죠. 이렇게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기는 했지만 조선에게 너무 큰 피해를 준 임진왜란. 임진왜란의 결과 동아시아의 정세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선 조선은요, 7년간의 전쟁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토가 황폐화되고요. 노비 문서도 불에 타고요. 전쟁에서 공을 세운 천민들이 등장하는 등의 신분 질서가 동요됩니다. 또한 많은 포로들이 일본으로 끌려가고요. 문화재가 약탈당했어요. 또 일본은 정권이 바뀌었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무너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설립됩니다. 중국은요. 명나라가 쇠퇴하고 여진족이 성장하면서 나중에 이 여진족이 후금을 세우고 또 청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렇게 동아시아 정세에 임진왜란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외란 이후의 조선은 일본과의 교류를 중단합니다. 하지만 에도 막부가 조선 정부의 교류를 요청해오면서 우선 포로를 송환하는 조건으로 통신사를 파견해줍니다. 이 통신사의 파견으로 조선의 문화가 일본에 많이 전파됩니다. 자, 교과서 176페이지 임진왜란 교과서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에 조선은요. 붕당이 발생해서 양반사회의 분열을 겪고 있었고요. 국정이 혼란해지자 지방행정, 조세제도, 군역제도 등이 문란해져서 국방력이 약화되었죠. 반면에 일본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00년간 이어진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명을 정벌하러 가는 길을 빌려달라라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하는 임진왜란이 발생합니다. 일본군은 말 그대로 파죽지세로 몰려 올라옵니다. 부산과 동래가 함락되고요. 충주에서 신립의 군대가 대패하고요. 수도 한양도 점령됩니다. 왜군은 함경도와 평양 일대까지 진격하고요.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리던 육지와 달리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활약하는데요.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한산도 등지에서 왜군을 격파하죠. 수군은 전라도 지역의 곡창지대를 지켜서 일본군의 보급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또한 육지에서 의병 등이 일어나는데요. 의병은 그 지역 백성들이에요. 스스로 의로운 병사가 되어서 활약을 합니다. 향토지리에 익숙한 이점을 바탕으로 그곳에 알맞은 전술을 펼쳐서 왜군에게 대항하죠. 또한 승려들도 활약하며 승군을 조직하여 항전합니다. 이렇게 수군과 의병의 활약으로 일본을 막고 있을 때 마침 명나라가 조선에 지원군을 파견해 주는데요. 그러자 전세가 불리해진 왜군은 휴전 협상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무리한 요구로 휴전 협상은 실패로 돌아가고요. 일본은 다시 조선을 침략하는 정유재란이 일어나는데요. 하지만 이때 조선은 임진왜란 중에 군제를 개편하고 무기, 성곽 등을 강화했죠. 결국 이순신 장군이 퇴각하던 왜군을 노량해전에서 무찌르면서 임진왜란은 완전히 끝이 납니다. 자, 전쟁의 결과 조선은 정말 엄청나게 참혹한 피해를 입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많은 문화재가 약탈당하고요. 토지는 황폐화됐죠. 노비 문서가 불타는 등의 신분 질서가 크게 흔들립니다. 피해가 막심하죠. 반면 일본은요. 정권이 바뀌죠. 에도 막부가 설립되는데요. 전쟁 중에 빼앗아간 문화재와 포로로 문화 발전을 이룹니다. 또한 명은요. 국력이 약화되고 이 틈을 틈타 여진족이 성장합니다. 외란 이후 단절되었던 일본과의 교류는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다시 재개되고 조선이 통신사를 파견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문화가 일본에 많이 전파되죠. 전쟁은 정말 커다란 사건이죠. 임진왜란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배경은
명과 조선은 안 좋았고 일본은 전국시대를 통일했다. 그러면서 파죽지세로 조선을 쳐들어온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군과 의병, 승병의 활약으로 역전이 이루어지고 휴전 협상을 맺으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노량해전을 끝으로 전쟁은 끝이 났고요. 결과 중국과 일본은 정권이 바뀌고 조선은 멸망하지 않고 조선 후기로 이어집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건 선조 때죠. 선조 다음 왕인 광해군. 이 광해군은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토지, 인구, 건강. 먼저 토지 대장을 정리하고요. 인구, 호적을 정비합니다. 인구 조사해요. 또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허준을 통해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하는 등의 전쟁 후 복구 정책에 힘을 기울입니다. 또한 외교 노선에 있어서 중립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강성해지고 있는 여진과 쇠퇴하고 있는 명 사이에서 중립적인 노선을 취합니다. 즉 명나라의 군사 지원이 있었지만 강홍립을 시켜서 바로 항복하고 오라는 그 지시가 바로 그 증거였죠. 명분보다는 실리를 중요시하는 외교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일부 사림은 이러한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비판합니다. 기억나죠? 당시 선조 때 사림이 중앙 권력을 차지하고 붕당을 형성하였다. 처음에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고요. 또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죠. 이 북인 정권은 사실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하지만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일부 사림, 특히 이 서인 세력은요, 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매우 비판합니다. 그런데 또 마침 광해군이 폐모살제 이 사건을 일으켜요. 이걸 구실 삼아서 광해군을 폐위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광해군 이전의 왕, 이 선조의 가계도인데요. 사실 광해군은 선조의 아들인데 적통이 아니에요. 선조의 정실 부인인 의윤 왕후에게서 자식이 없자 후궁에게서 난 자식인 광해군을 전쟁 중에 세자로 책봉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왕비가 죽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선조는 새 장가를 드십니다. 어린 부인 임목 왕후를 왕비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임목 왕후에게서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아들, 영창대군이 태어납니다. 광해군 입장에서 불안하겠죠. 지금 광해군이 세자이긴 하지만 새로 태어난 영창대군이 사실은 왕위 계순 1순위잖아요. 적통이잖아. 근데 얼마 되지 않아 선조가 또 죽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자 광해군은 결국 자기 새엄마 임목 왕후를 패하고요. 이복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죽입니다. 이 엄마를 패하고 형제를 죽인 폐모살제, 이걸 구실 삼아서 서인들은 폐륜행위라고 비판하며 결국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들은 광해군이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비판하면서 인조 반정으로 인조를 추대하고 정권을 잡았잖아요. 이 서인들은 명을 가까이 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칩니다. 이에 반발한 후금이 조선을 침략하는데요. 바로 정묘호란이 발생합니다. 후금은 형제 관계를 제의합니다. 근데 금방 돌아가요. 지금 명나라랑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화친을 맺고 돌아가는데 여전히 지배 세력은 명나라와의 명분, 의리 이런 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호를 청으로 바꾼 후금은 10년 뒤에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면서 다시 침략합니다. 바로 병자호란이 발생한 거죠. 이때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 가는 길이 막히자 남한산성에 피신하는데요. 남한산성에서는 상황이 어려워졌으니 우선 항복하고 화의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주화파와 오랑캐와의 화의는 절대 안 돼라고 하면서 화의에 반대하는 척화파의 대립이 이루어지고 썰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결국 상황이 어려워지자 주화파의 주장에 따라서 청해에 항복하고요. 이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강화를 맺게 되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개 구고도의 굴욕을 당합니다. 결국 병자호란 이후에 청과 군신 관계를 맺게 된 조선. 해마다 조공을 바치고요. 왕자를 포로로 보내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죠. 그렇게 포로로 청에 다녀온 왕자가 바로 효종입니다. 효종은 청에게 받은 치욕을 잊지 말자라고 하면서 북벌운동, 즉 청을 정벌하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양성하고요. 성곽을 정비하고 무기를 정비하는 등의 정책을 펼칩니다. 하지만 북벌운동은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상황에 불만과 원성이 높아져 갑니다. 이 와중에 러시아가 청과 국경선을 두고 싸움이 벌어지자 청이 조선의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이를 나선 정벌이라고 합니다. 실제 조선은 조총부대를 파견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를 치려고 양성했던 군대가 청나라를 도와준 셈이 된 거죠. 이렇게 되자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청에 발달된 문물을 배우자라고 하는 북학론이 대두됩니다. 자, 여기까지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의 중리배교 정책에서부터 인조반정 이후의 친명배금 정책 때문에 일어난 두 차례의 호란, 그 후에 북벌운동과 나선정벌 그리고 북학론까지 일련의 사건들과 이 흐름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 180페이지 임진왜란 이후 전쟁 피해를 복구한 광해군의 정책. 먼저 토지 대장을 정비하고요. 호적을 정리합니다. 인구 조사해요. 또 백성의 건강을 위해서 허준을 시켜 동의보감을 간행하게 하죠. 특히 광해군은요. 강성해진 여진과 쇠퇴한 명 사이에서 중립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자료실에 보이는 이 강홍립의 항복이 그 증거죠. 이러한 광해군의 정책은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일부 사림의 비판을 받게 되죠. 결국 서인들은 폐모살제, 즉 인목대비를 폐하고 영창대군을 살해한 사건을 구실로 인조를 왕으로 추대하는 인조반정을 일으킵니다.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장악한 서인은 명을 가까이 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 배금 정책을 펴니다. 명과 친하고 금을 배척한다. 그러자 후금은 정묘호란을 일으켜서 형제관계를 요구하며 쳐들어오지만 일단 돌아갑니다. 아직 명이 살아있으니까요. 이후에 세력을 확대한 후금은요. 청으로 국호를 바꾼 뒤에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하면서 병자호란을 일으킵니다. 이에 남한산성으로 피난 가게 된 인조.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와의 화친은 절대 안 된다라고 화친을 배척하는 척하파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 우선 항복을 하고 뒷일을 도모하자라는 주화파의 주장이 대립합니다. 결국 청에 항복하고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강화를 맺게 되죠. 그리하여 청에게 많은 조공을 바치고 백성들, 왕자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끌려갔다 온 왕자가 바로 효종입니다. 효종은 청을 정벌해서 치욕을 씻자라는 북벌운동을 주장하면서 군대를 양성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강성해진 청을 정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오히려 청을 정벌하려고 양성했던 군대를 청의 요청으로 러시아를 정벌하는 데 지원해줍니다. 이를 나선정벌이라고 하는데요. 나선정벌에 조선이 앞장서는 아이러니한 사건도 벌어집니다. 그 상황이 이러자 차라리 현실을 인정하고 청에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북학론의 움직임도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임진왜란 이후 또 발생한 호란. 이런 전쟁으로 조선 사회는 크게 휘청거리게 되죠. 이렇게 힘들었던 외란과 호란을 겪은 후에 조선 후기 사회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건 다음 단원, 6단원에서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수고 많았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